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고 잔으로 바빴습니다. 지금 얼굴이 약간 붉은슬만 이유는 맥주를 마셨기 때문인데 전 그지라서 비싼 술을 못 먹고 필라이트 필굿 이런 것만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근데 뭐 뻔한 얘기는 집어치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궁금했을 것 같은데 굳이 찾아보진 않으셨던 것들 제가 한번 오늘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기준금리는 보통 뭐 3.5%, 2.5% 이렇게 하나의 수치로 나오는데 미국만 있어서 이렇게 범위로 나오죠. 가장 최근은 이제 4.25에서 4.5% 범위로 나타나는데 어째서 다른 나라는 다 하나의 수치인데 미국만 범위인가? 왜 또 아메리칸 온리인가? 라는 물음을 오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아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범위로 한 데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아마 미국만 이럴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난이도 조절 실패 이건 유닉 전용이라서 그냥 쉽게 하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연준입니다. 연준 아시다시피 Federal Reserve 시스템의 약자, 연방 준비 제도의 약자죠. 이렇게 멋있는 독수리. 지금 보니까 이 그림체가 약간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국가가 펼치는 금융 정책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죠. 재정 정책은 트럼프가 행정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부도 될 수 있겠죠. 정부가 직접 세금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지출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어디에 특별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통화정책은 연준,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금리나 통화량 같은 걸 조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재정정책은 코로나 당시에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세처럼 중요한 부분을 꼭꼭 집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나 경제 성장의 주요 목표고요. 반면에 통화 정책은 훨씬 더 거시적이죠. 그러면서 뭐랄까 개인에게 뭐 누구한테는 금리 몇 퍼센트 적용, 누구한테는 금리 몇 퍼센트 적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라는 아주 이제 큰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지가 못합니다. 정교하지 못하다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슈카 형님은 항공모함 뱃머리를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한번 방향을 틀었으면 다시 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역설을 한 적이 있죠.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연준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렸어요. 원래 이 글을 처음 쓸 때가 바로 기준금리 내린 다음 날인데 2주 동안 잠을 자느라 겨울잠을 자느라 너무 바빠서 2주나 되었군요. 아무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가 3%요. 그리고 미국은 기준금리 상단 범위 기준으로 4.5%니까 현재 1.5%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뭐이 구간에 비하면 2%에서 2%포인트에서 지금 1.5로 내렸으니까 괜찮긴 한데 여전히 이 금리 차이가 누적되고 있죠. 예상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이나 두 번, 아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되고 미국은 한 번에서 두 번 인하한다는 예상이니까 어쩌면 이 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이자율 평형 이론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금리가 벌어지면 당연히 환율도 벌어지겠죠. 아무튼 근데 미국은 왜 어찌하여 기준금리 범위가 4.25에서 4.5% 범위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알려면 먼저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의 약자라고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그렇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민간 은행이지.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뱅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였듯이 이제 연준은 이제 의회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지역 연방 준비 지역 지역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FOMC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중앙에는 연방준비이사회, 이름도 이사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의 핵심이고, 이 이사회 의장이 우리가 아는 그 파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연방준비은행이랑 FOMC, 연방준비은행을 감독하고 FOMC의 전원이 참석해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을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그걸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경제를 담당할 연방준비은행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이사회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이 연방준비은행은 이사회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이 정책을 직접 지역에 맞게 실행하고, 그리고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FOMC 2주 전인가 3주 전에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때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FOMC 가장 중요하죠. 사실 연준에서 FOMC가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 회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결정은 FOMC 회의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앞서 말한 이사회 7명 전원이랑 연방준비은행의 지역은행 총재가 총 12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5명만 이렇게 골라서 12명이 총 의결권은 가집니다. 물론 회의는 전부가 참석하긴 해요. FOMC는 45일마다 회의를 진행해서 1년에 총 8번 회의가 진행되죠. 회의록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다 찾아봤는데 요즘은 번역된 뉴스가 잘 나오기도 하고, 사실 템플릿이 거기서 거기라서 요즘 따로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글 쓰느라 다시 찾아봤네요. 한창 22년 이때가 진짜 21년 이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우리 파월 선생님께서 등판하셨는데, FOMC 회의는 보통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죠.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짧게 이제 우리 FOMC 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정했는지 앞에서 말을 합니다. 대충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진행됐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링크 있으니까 보시고. 생각보다, 그리고 파월이, 저도 처음 파월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영어를 되게 잘, 당연하겠지만, 근데 되게 아나운서처럼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하고 발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아주 꿀잠 자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금리를 어떻게 정하기로 결정했는지 언급하고, 다음에 GDP 어땠는지, 실업률 어땠는지, 물가 어땠는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우린 듀얼 맨데이트를 준수하고 있고, 컨그레스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맨데이트를 잘 항상 따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후에 질의응답 하는데, 이것도 최고인 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그냥 일반 뉴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질의응답도 중요한 것들은 따로 묶어서 번역을 해주니까 아주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도 발표하는데, 이거는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 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고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문장들만 이렇게 딱딱 적혀 있는데,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Fed Statement Tracker라고 있는데, 그 이전 스테이트먼트랑 이번 스테이트먼트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번에도 차이가 거의 없죠. 전에는 4.5에서 4.75였던 걸 4.25에서 4.5로 내렸다라는 거랑 뭐냐면 별로 변화 거의 없고요. 한 명이, 예전에는 그 전에는 만장일치였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냈네요. 내리지 말고 현상 유지하는 걸로.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가장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 연준이 이것저것 금리라든가 QT 양이라든가 발표하는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테이트먼트 메인에 발표하는 수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추상적인 의미인데, 정말 이 나라에, 혹은 EU 같은 EU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 경제권 내에서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이러이러한 거래를 하는데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라고 해서 이 3.5%가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3.5%라고 해서 이 금리가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뭐 이런저런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인데 그래서 이 기준금리란 뭐냐?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실물 RP 매각시 고정 입찰 금리로 그리고 RP 매입시 최저 입찰 금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RP 매입 한국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나는 최소한 기준금리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기준금리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게 되고, 그다음에 자금조정 예정금리는 기준금리에서 50bp를 차감한 이율. 뭐 이건 당연히 이거보다 낮아야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고 벌어들이는 이득이니까. 이게 더 크면 그냥 무한으로 돌리는 차익이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뭔가의 그러니까 기준금리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RP 매각 시 이걸 최저 입찰 금리로 사용한다. 자금 조정 예금 금리 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서 50bp를 차감한 이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건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체 어떤 상황에 작용하는 금리일까요? 바로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곧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의보다 훨씬 간단하죠. 연방기금금리가 곧 미국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거죠. 연방기금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은행들, 뭐 예금 취급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은행처럼 예금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은 고객들로 받은 돈을 그대로 이제 다 금고에 쌓아두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 캐시 그 자체로 있으면 자체로 뭐 돈을 못 버니까 고객들에게 뭐 예금 이자만 주는 것도 벅차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일정 비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돈을 대출해 준다거나 뭐 주식을 사나 아무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요. 그래야지 돈을 벌겠죠. 관련해서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전부 보관해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전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은행에 보관을 해둬요. 은행에 보관하는 거 아니고 사실 이제 중앙은행의 지중금 계좌에 보관해 두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의 예금 중에 저장해둔 돈의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연히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강제를 하죠.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별로 0에서 7% 정도 차등 적용돼 있고 미국은 놀랍게도 팬데믹 당시 0%로 규제를 풀어줬다가 아직까지 0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싹 다 이제 대출해 주는 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뭐 환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 감당을 못 하니까요. 아무쪼록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법의 규정도 맞추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돈을 은행에 좀 이렇게 담아둬야겠다라는 그 비율이 있는데 갑자기 환매 요구가 밀어닥칠 때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어디서 빌릴까요? 바로 다른 은행들, 다른 예금 취급 금융기관들에게 빌립니다. 이때 돈을 빌리고 빌려준 시장이 바로 연방기금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참여 못하고요. 몇몇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목록들을 봤는데 까먹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예금 취급 금융기관들이 담보 없이 만기 하루짜리로 빠르게 지급준비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기 위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연방기금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보시면 이 금리라는 거는 민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이기 때문에 뭐 공산당 같은 데가 아닌 이상 이 거래를 이 금리를 고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즉 연방기금 금리를 4.25에서 4.5%로 정했다는 뜻은 뒤에 보이는 이불은 분홍색 이불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불입니다. 이 옷도 분홍색 옷인데 제가 좋아하는 옷이고 이 초록색은 제가 좋아하는 옷은 아니고 그냥 있어서 있는 옷입니다. 아무튼 연방기금 금리를 4.25에서 4.5%로 정했다는 뜻은 은행들이 부족한 자금을 서로 담보 없이 1일 동안 빌리는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즉 연방기금 금리가 4.25에서 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방기금 금리가 4.5 상단보다 높아질 것 같으면
자금을 좀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해서 연방기금 금리가 낮아지도록 하고 4.25를 뚫고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흡수해서 연방기금 금리가 높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좀 필요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12월 16일에 FOMC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때 미국의 연준이 페니맥랑 프레드맥한테 이제 단기 자금을 막 수여를 해줬는데 이거를 너네 성과급에 쓰지 말고 단기채를 사들인 데 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 수요가 엄청나게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 공급이 엄청 늘었다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단기채 금리가 엄청 낮아져서 0.1%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실효 하단이 0%니까 거의 더 낮아질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변동성도 되게 크다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원래 단일 숫자로 정했는데 애초에 너무 낮기도 했고 변동성도 너무 커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연방기금 금리를 0.1%를 설정했다?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서 목표를 벗어날 수 있었고 애초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아래로 움직여도 0%를 뚫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자율성이 좀 제약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묘수병에 걸려서 묘수를 냈는데 그게 바로 0에서 0.25%로 범위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변동성을 허용하면서도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 최고의 선택으로 보였죠. 생소하지만 또 현실적이라고 말했는데 매우 잘한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기에는 뭔가 골을 넣기 힘드니까 골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인플레가 겁나 높은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인플레 표준을 3%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이제 금융 안정에 충분히 기여를 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후에도 쭉 그 범위로 정하는 거를 유지하는 걸 보면 애초에 그 자체로 효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정의 자체를 살펴보면 민간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금리인데 그거를 단일 수치로 정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은행이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민간 은행일 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장도 되어 있죠. 하나의 단일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이름도 연방준비제도고요. 기준금리는 전 세계가 통일된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아까 되게 복잡한 정의 봤죠. 그래서 3.5%의 기준금리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연방기금금리라고 뜻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예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서로 지급준비금을 하루 만기 담보 없이 빌리고 빌려줄 때 연방기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라는 겁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요. 금리를 고정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는데. 그래서 범위로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단기금리가 0.1%까지 내려간 그 트리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이참에 범위를 정하자 해서 0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정했다는 거. 최초의 범위형 기준금리였고 이후에 위기가 해결됐음에도 계속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범위형 기준금리가 그 자체로 효용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렇고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그나저나 이거 어제 썼는데 조회수 1000회 아주 좋아요 24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유니크로 많이 놀러 오세요.